오늘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객석이 꽉 찼는데요. 객석이 이렇게 꽉 찬 걸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나요? 네. 흔히 방학이라고 하면은 우리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휴식을 주는 시기인데 요즘은 방학이 더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쉬기도 쉬어야 하는데 또 학원도 많이 가야 하잖아요. 특히나 방학 내내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 부모들은 방학 동안 자녀들과 관계도 나빠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누군가가 자녀와의 갈등을 좀 시원하게 풀어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TBC와 대구교육청이 함께 갈등 넘어 마음 여는 부모 되기라는 주제로 부모 공감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호성 교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소개해 주신 대로 이호선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지하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 뭐 여러 가지 있죠. 저는 그중에 반월담과 범어를 통과하는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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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방학 시작했고 이제 엄마들의 본격적인 개학이 시작됐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죠? 왜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다들 막막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악수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어색하여라. 그죠?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민 그 손을 우리는 용기라고 부르고요. 그 용기에 기꺼이 반응하며 맞잡은 그 손을 우리는 수용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용기와 수용이 지금 우리 삶을 쭉 이까지 이끌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이 세상,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속에 서로 맞잡는 이 사회적 연대의 기본적인 전제이자 그 울타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기간이 방학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학기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학령기 때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긴 세월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텐데 그 긴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갈등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또 이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관계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한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자식이 있다는 거. 잘 모르셨구나. 첫 번째이자 최고의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그 자식. 중요한 거 우리 집에는 없다는 거. 두 번째 자식,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이만 해도 땡큐예요. 세 번째 자식,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안 아픈 게 어디예요. 너무 고맙죠. 최악의 자식,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사는 게 힘드시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멋진 아버지를 닮은 자식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닮은 자식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희노애락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내 배우자와 함께 내 가족이 함께 멋진 삶을 만들어가고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앞에 꽃길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게 아마 우리 모두 부모의 마음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자 나아갈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달라졌고 그러기에는 우리 아이들도 정말 다른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달라진 세상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이자 가장 달라진 것에 있어서 크게 눈에 두드러진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즘 120, 뭐 150, 뭐 운 없으면 200살 산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실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렇게 길어졌다는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나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도 엄청나게 오래 살게 되고, 플러스 우리가 부모로 함께 사는 이 기간을 우리가 부모기라고 부르는데, 이 부모기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길어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럴 동안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부모 역할을 할 것인가, 난 어떤 방식으로 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꿈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지금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20세기 얼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20세기라는 건 어떤 때입니까? 이때 우리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활자의 시대, 글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 아이들은 IT혁명을 통해서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부모들은 다들 글자의 시대, 활자의 시대에 맞게 시험 공부, 또 여러 책을 읽을 때도 다 종이랑 연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던 그 연세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죠? 지금 아이들은 뭘로 공부합니까? 전자펜을 들고 비대면 강의가 상시화된 이런 아이들이 일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도구를 쓰면 다른 인류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장 세대들은 여러분들이 성장했던 그 시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시대가 다른 이유는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알파 세대하고 바로 그 이전 세대인 Z 세대의 끝자락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일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파 세대, 한 번 더 알파 세대, 하나 더 Z 세대, 아무튼 Z세대라고 한다면 지금 초등 고등학교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 지금 Z세대 아이들이고요. 이 세대 아이들이 Z세대 아이들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아이들이 드디어 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상하다. 우리 애들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데 그거 옛날 사람들. 자, 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00세 시대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의 세대는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 플러스 알파, 한 번 더 100 플러스 알파. 100세는 기본이고, 여기에 내가 얼마나 오래 살게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 점은 언제 찍혀야 될지 우린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이라, 지금은 한 집안에 7세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7세대. 몇 세대? 7세대. 과연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왜? 우리가 20세기만 해도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봤지만 이젠 더 이상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세대를 15년, 더 짧게 13.5년, 아주 짧게 8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세대가 압축되고 세대와 세대 간의 간극이 커진 때인데, 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큰 차이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도구입니다. 그중에 Z세대와 알파세대 아이들은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 집에 7세대라고 말씀드렸으니 과연 그게 가능한지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한국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우리 집안에 계시고, 아직 생존하시고 또 건강하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업화 세대. 이분들 지금 80대, 90대라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심지어 아이들에게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세대죠. 지금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살아서 활동하시는 증조부, 증조모를 만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 요즘 2030이 틀딱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이분들의 서사와 역사를 알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분들이 뼈와 살과 청춘 갈아 넣어서 경부고속도로 쭉 깔고 호남철도 깔았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북위 영화 누리는 이 모든 편리의 가장 바닥에는 이분들의 뼈와 이분들의 살과 이분들의 피가 흥건히 남아있고, 이들의 공로 덕에 우리는 이만큼의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존경은 못할지언정 존중은 해라. 전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한국전 터지고 난 다음 이어진 세대가 태어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베이비 부머. 한 번 더. 베이비 부머. 베이비 아기들이 붐, 아주 폭탄이 터질 듯 폭발적으로 출생한 세대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불러요. 베이비 부머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2차 74년생까지예요. 눈빛이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내가 베이비 부모였어? 깜짝 놀라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 베이비 부모들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연식이 무엇이든 간에 이들은 혁명가다, 도전가다, 모험가다, 개척자다. 전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머리구조, 정치구조 만들어 놓은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마이카 시작했죠? 나의 아파트 시대 시작했죠? 어디 그뿐입니까? 제1대 치맛바람의 원조. 그렇죠? 자, 이들이 만들어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어마어마한 이 역사의 시작점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바로 이어지는 세대로 연결됩니다. 다음 세대는 바로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X세대. 한번 더 X세대. X세대, 이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왜 X인가? 여러분 아셔야죠. 나의 이름이 무엇인가?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함께 성장한 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나는 그럼 전체 세 시대 중에 어느 점을 점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역사적인 나, 사회적인 나 합쳐서 요 만나는 점을 정체성이라고 부르죠. 부모는 부모의 정체성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의 정체성을 함께 가져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이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나의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고 시대 속에 나는 어디쯤 와 있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세대의 어떤 부모로 있는지 좀 알아챌 필요가 있겠다. 왜?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긴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고 길을 잃기 딱 좋은 세월 속에 있기 때문에 조망하고 그 조망을 통해 내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길을 잃지 않는다. 내 세대의 키워드를 알아야 내 자식 세대의 키워드들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X세대의 키워드, 일단 X세대 이름의 기호는 뭐냐? 윗세대가 볼 때 도무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X. 이분들은 연식으로 치자면 1975년생부터 1983년생 사이에 있는 분들 X세대입니다. 원래 이건데 앞에 7자 붙은 애들이 나도 그냥 X다. 그래서 이제 약간 넓혀서 X세대는 1970년생부터 1983년생까지 이렇게 보통 봅니다. 이 세대의 이야기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알죠.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일 안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다들 보며 희노애락을 경험했는데 이걸 통해 알 수 있죠. 이때 88 올림픽이 교복이 자유화되고 심지어 해외여행이 본격화됐구나. 윗세대가 만들어놓은 머릿속의 혁명을 뚫고 나아가서 해외와의 접점을 갖게 된 첫 세대, 일명 글로벌 세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유로워요. 이들은 아주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만의 비트도 바꿔놓게 되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 세대의 뽕짝이 끝나고 이문세가 등장하고 신승훈이 등장하고 김건모가 등장하고 1983년에 난 알아요 서태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비트가 빨라지고 쪼개진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사회의 역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들이 1차 성장선을 쭉 만들고 이어 X세대가 2차 성장선을 쭉 이끌어냅니다. 여기까지 성장의 동력으로 대한민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교육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M세대부터는 꺾이는 세대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어지는 경제적인 선이 내려오면서 출생한 두 개의 이어지는 세대 한번 따라해볼까요? MZ세대, MZ세대, 민지세대. 이들이 왜 민지세대인가? 이때부터 출생자들 중에 민지란 이름이 제일 많아. 근데 이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남초 현상은 X세대로 끝나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M세대부터 여아를 좋아하는 여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위쪽 X세대와 베이비 부머들은 대부분 다 국민교육 현장과 국민의 3대 의무, 4대 의무를 외우면서 일명 의무와 책임의 세대로 성장했죠. M세대 부모들부터 곧 M세대부터는 일명 권리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도 일명 MG의 3요와 라떼의 3야가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시는구나. MG가 3요를 하죠. 3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럼 이제 라떼 세대가 3야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보란 말이 야, 당장 하란 말이 야.
본격적으로 세대 차이가 테이블에 올라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이때의 새로운 이 트렌드가 이제 부모들의 교육 트렌드도 바꿔놓게 됩니다. M세대들부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M세대 부모님들도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왜? M세대 부모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로 등장한 알파 세대들의 부모 세대들이거든요. 이 부모 세대들이 교육의 장면을 또 바꿔놓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M세대들은 어떤 세대이냐면 대부분의 출생자들이 이때부터 자기만의 독방을 갖게 된 첫 세대고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한 세대이고요. 동시에 내가 돈을 벌어서 제 집을 살 수 없는 첫 번째 세대이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아 이들은 M포 세대라고 불렀고요. 욕망은 커서 욜로라는 걸 만들어냈죠. 욜로졸로하다 골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대가 M세대인 이유는 뭐냐? 이 세대는 세기말 세대입니다. 보통 옛날에 Y세대라고 불렀지만 이 M세대는 기본적으로는 1984년생부터 1996년생을 이야기하고요. 이들이 M세대가 된 이유는 드디어 2000년의 끝, 드디어 20세기의 끝, 밀레니얼을 바라보며 출생한 세대, 일명 밀레니얼의 앞글자를 따서 M세대가 된 겁니다. 아, 나는 어떤 세대, 어떤 특징을,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될 텐데 M세대 부모들부터는 본격적으로 M세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절망의 세대, 강박의 세대. 절망의 세대, 포기할 게 너무 많아 N포 세대라며. 그래서 절망의 세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강박의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때부터는 엄청나게 강박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그리고 이 성장에서 나타난 완벽주의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강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때 사회적 성공 사다리라고 불렀던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지면서 모든 걸 다 수능으로 승부해야 되는 첫 번째 세대가 돼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스카이를 가야 돼. 스카이 가려면 말이죠, 아시죠? 수능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아야 돼. 아, 스펙이 완벽해야 되는 세대구나. 어디 그뿐인가요? M세대 때부터 몸도 완벽해야 되잖아요. 남자들 키 180 이하 싹 루저. 응? 올 루저 아니에요? 우리 집 올 루저. 그죠? 어디 그뿐인가요? 얼굴도 이쁘고 잘생겨야 돼요. 그래서 다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밑에 누워가지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얼굴을 재개발하는 시기가 바로 이 M세대부터예요. 이 보세요.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세대예요. 내 스스로 삶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세대예요. 내 스스로 계명도 가장 많이 하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자기만의 삶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 M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해서 부모 세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어서 Z세대도 등장하게 됐죠. 아직 Z세대부터는 아직 학령기 아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부터는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Z세대. 한번 더. Z세대. Z세대, 드디어 20세기의 마지막을 알리는 세대라 알파벳 ABCD를 시작하는 것에 Z에 해당이 되고요. 이 Z세대 1997년생부터 2009년생까지입니다. Z인데 왜 21세기 넘어갔지? 왜? 아직 20세기의 정서는 20세기 아이들이라서, 그래서 Z세대 앞부분은 Z, 곧 20세기 초반 정서를 포함한다 해서 Z는 2009년까지 갑니다. 이들은 M세대가 자기만의 독방을 갖게 된 첫 세대라면 Z세대는 자기만의 독방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만의 스마트폰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은 놀자 그러면 20세기처럼 한 방에 모여서 각자 스마트폰을 하는 이런 놀이 그림을 만들어낸 첫 세대이고, 이 세대 부모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X세대가 Z세대의 부모들인데요. 이 Z세대부터는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실의 세대. 한번 더. 상실의 세대. 상실의 세대는 뭘 잃었길래 상실의 세대라고 부르는가? 곧 이 친구들이 한참 성장할 때 세월호가 터졌어요. 그 이후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해서 집단의 추억을 갖지 못한 첫 번째 아이들이고요. 이제 성장해서 어깨 좀 펴볼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3년 반 완벽하게 마스크 쓰고 인터넷 속에 익명의 세계 속에 살아가다 대학 축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 사회에 나와요. 이제 돈 좀 벌어볼까 사회 나갔더니 지금 경기가 이 모양인 겁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세대 아이들이고요. 보통 M세대까지만 해도 독방이 시작되면서 부모들이 자식들이 이제 말을 안 듣고 우리에게 뭐 충분히 합하지 않다 싶으면 어떻게 독방을 걸어 잠근단 말이에요. 자기 방을. 그럼 아버지가 뭐래요? 나와 이 자식아! 발로 뻥 차요. 그러면 밖에서 구멍이 나면서 사실상 문을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Z세대부터는 아버지가 문을 뚫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창문으로 떨어집니다.
이거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쪽에 거칠고 그 다음에 침담된 항목들이 굉장한 공격성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한 공격성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 보이거나. 그래서 아직 흔히 심리학자들은 물에서 나오지 못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들에 대한 다시 어떻게 심폐소생을 하고 삶에 대해서 기쁨과 희망을 갖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연구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역시 시간은 세월 따라 흘러가고 시간은 한 번도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우리에게 또 나타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파 세대. 한번 더 알파 세대. 알파 세대 드디어 ABCD로 시작하는 요 인류는 다 끝나고 20세기의 종료와 마찬가지 그 20세기 종료를 끝으로 해서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 세대는 어떻게 ABCD가 아니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오타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인류 알파 세대 아이들은 여러분하고 아예 종자가 다른 애들이에요. 아예 종자가 다른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정말 다른 아이들입니다. 왜 다르냐면 보세요. 이 친구들은 요 친구들의 알파 세대의 부모가 대부분 M세대들이 많아요. 요 M세대들이 어떤 세대인가? 엄마가 알파 세대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산모들이 스마트폰으로 태교를 한 첫 번째 세대예요. M세대가. 그래서 알파 세대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탯줄에 전자파가 흘러. 그리고 응애에 딱 태어나잖아요. 얘네들은 옹알이를 하기 전에 이 넘기는 걸 먼저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명 이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따라해 볼까요? 알고리즘 세대. 한 번 더 알고리즘 세대. 이 알고리즘 세대 아이들에 대해 여러분은 정말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알고리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처럼 디지털 문해력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알고리즘 태어날 때부터 필터 없이 알고리즘에 계속 노출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고 가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일명 옆 친구와의 공통점이 가장 적고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성장하기 때문에 일명 고독의 세대라고 불리고요. 동시에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통제가 가장 쉬운 아이들이에요. 알고리즘만 주무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통제가 쉬운 집단으로 이렇게 출생하게 됐죠. 인류학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모 퍼피. 한번 더 호모 퍼피. 홈은 라틴어로 인간이란 뜻이에요. 퍼피는 강아지란 뜻입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누구든 주인 상관없이 꼬리치면서 달려가는 게 강아지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제 모든 부모들은 아이를 키울 때 그 목표가 단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목표는 바로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내 아이를 키우는 것. 독립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요 플러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그 용기까지 있는 것 아울러서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할 겁니다. 민주성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알고 이걸 남이 함부로 침탈하지 못하게 지켜내는 그 힘 플러스 다른 사람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보존할 줄 알아야 되겠죠? 거칠게나마 이걸 합쳐서 우리는 민주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시민성이라는 건 뭡니까?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고 내가 또 리더가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다들 사회적 책무라는 게 있어서 유아독존한다고? 아니죠. 나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에 의해서 지탱돼서 stay here, 여기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 나도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신념과 행동과 그 방향성을 우리는 거칠게나마 시민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아이들이 혼자서 덜덜 떨지 않도록 혼자서 머물지 않도록 사회적인 연대 우리가 처음 했던 그 악수처럼 그 용기로 그 수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대한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 모든 과정에 방학을 맞이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시야를 크게 가져야 된다. 이제 우리는 100 플러스 알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1세기 역사가 됐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내가 1세기 역사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국사 시간, 한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봤던 바로 그 1세기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 거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는 1세기 이상의 삶을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역사 똑바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 큰 시선으로 봐야, 위로 올라가서 봐야 길을 잃지 않아요.
지금 알파 세대 아이들 알고리즘 세대만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그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혹시 유니텔, 천리안 이런 거 아세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그럼 혹시 그것도 아시겠네? 싸이월드? 도토리? I love school? 이런 게 한참 나올 초기 인터넷 들어오던 시점에 우리가 하루에 만났던 정보량이 1인당 7만 5천 개였어요.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정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우리는 하루 13만 개의 정보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알파 애들은 16만 개를, 베타, 올해부터 출생한 베타 세대 아이들은 17만 개의 정보를 만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지니 AI. 우리는 사실상 알지도 못하는 그 세계의 이야기들이 이 아이들은 그냥 피부로 들어오는 겁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AI 디지털 교과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이 됐죠. 이러면서 선생님들도 지금은 뭐 혼란기고 아이들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이건 아마 거스를 수 없을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물론 우리도 챗GPT 쓰죠. 우리가 썼던 챗GPT의 최고봉이 뭐야? 지브리 사진. 지브리 사진, 그죠? 그것도 안 해봤구나.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복잡해졌을 때 기억하실 것, 이때 우리는 길을 잃기 딱 좋다. 우리가 미로에서 길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미로 그 벽에서 손을 떼지 않고 쭉 계속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출구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방법이 아니라면 위로 올라가 조망해야 될 겁니다. 조망한다는 얘기는 지도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를 갖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저 끝에 적어도 출구가 있다는 걸 알고 희망할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두세 번 길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방향만큼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심지어 IQ도 평균 1.8이 높아요. 와,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우리보다 오래 사는 아이들, 우리와는 다른 세대의 아이들, 우리하고는 다른 도구를 쓰는 아이들, 심지어 정보도 달리 처리하고 많이 처리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 아이들과 함께 긴 세월을 살아가며 부모 인내해야 돼요. 어른 인내해야 돼요. 인생 선배 인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에 그럼 우리라는 사람은 얼마나 빈약한 사람인가,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진로 상담도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20세기 직업의 80%가 사라졌어요. 사라진 직업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로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무엇인가? 특별히 이 남아있는 이야기를 우리 방학 동안에 실현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로 연장해서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도. 한번 더 온도. 이 말을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라포. 한번 더 라포. 라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치료적 관계라는 뜻이에요. 치료적 관계, 치료적 동맹, 신뢰의 관계, 이걸 저는 라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M세대가 가장 가지고 있는 이 완벽주의에 대한 가장 취약점은 그 완벽주의 밑에는 반드시, 그 강박적인 것 밑에는 반드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M세대 부모들부터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는 21세기를 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뜨거운 것을 주고자 하지만 21세기의 뜨거운 것은 20세기의 뜨거운 것과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 지금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도구도 잘 다루고 우리는 어쩌면 자동문이 열리는 시대에 녹슨 경첩 같은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따지자면 저는 온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 도구 잘 쓰는 아이들, 정보 처리 잘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나가는데요? 왜 이렇게 다른 삶을, 다른 생각을, 다른 선택을 서슴없이 하냔 말입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했던 그 정서적인 과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돌아갈 안전한 자리, 돌아갈 안전한 그곳, 나를 늘 품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믿을 수 있는 1인의 자리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간절해요? 전 그게 부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최소한 부모로서 잘 살아가고 온도를 제공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자기 에너지 수준부터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너지를 알자. 한번 더, 에너지를 알자.
에너지를 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저는 황소예요. 저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에도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집에도 에너지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에너지가 차이가 나고요. 부부끼리도 에너지가 차이가 납니다. 이를테면 저는 집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재촉해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한 번에 엄청난 일을 많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에너지 못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반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늘 이 사람에 비해서 에너지가 적은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게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어린 아이들도 딱 응애요 태어나잖아요. 가방 메면 바로 학교 가. 워낙에 발육이 좋다는 얘기는 발달도 빠르다는 얘기예요. 신체적인 발달, 정서적 발달, 정신적 발달 이런 모든 것들이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 벌써 이때부터 사춘기가 오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빨리 보세요. 이미 아파. 이미 아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환이 평균 1.3개, 비만까지 치면 2.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내가 에너지 수준이 많은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내가 에너지 수준이 적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 여러분들 중에 보니까 10중 8구 다이어트까지 해요. 근데 다이어트 하나만 한 게 이거예요. 한 게 이거야. 저는 별로 권하지도 않아요. 늘 제자리이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제도 좀 드세요. 에너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참고로 저는 16종 영양제 여사예요. 그전에 28종 먹었는데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지금 16종 영양제 여사인데 저같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도 필요하면 에너지를 바깥에서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운동도 좀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운동 처방 받아서 하세요. 에너지 없는 분들. 여러분 제가 운동 처방이라 그랬죠. 그냥 운동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몸이 이미 많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보건소 가면 공짜, 정형외과나 재활의과 가면은 기본 요금 내면은 여러분의 그 비틀린 몸에 여러분 환경 모든 것들 고려해서 운동 처방해 드리거든요. 참고로 이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받으셔야 됩니다. 몸이 계속 달라지니까. 제가 참고로 제가 상반기에 처방받은 운동은 발레예요. 웃지 마라. 아니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발레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발레는 또 의상이 중요합니다. 아주 그냥 의상을 이제 막 안 들어가는 걸 막 껴서 막 입고서는 막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막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그랬더니 슬플 때마다 보겠다고. 네, 여간에 방학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아이들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상당히 부딪힐 일이 많고요.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 고심해도 소용없어요. 애들은 엄마 얼굴 쳐다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화가 돌죠. 이 화가 자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없는 분들도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갔을 때 부모들이 스스로 해야 될 역할, 아이들의 인생 숙제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돕기 위해서 부모들의 이름표가 있는데 그 이름표가 바로 뭐냐? 상담자입니다. 원래 상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상남자가 되죠.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방학이 됐을 땐 에너지가 많은 자이건 에너지가 적은 자이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먼저 나가세요. 여러분이 먼저 나가셔야 됩니다. 단 지켜보셔야 될 게 있죠.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는 자, 우리가 평소에는 또 이 아이가 친구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방학 동안은 학원을 가는지 안 가는지. 얘가 학원 갔다 돌아온다 괜찮아요. 얘가 학원 말고도 친구를 뭐 가끔 만난다 돌아온다 괜찮아요.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다 그리고 지방으로 간다 괜찮아요. 이런 조건들은 다 뭐냐? 별일 없는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내 성정대로 내 속도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떻게, 이 아이들이 기본적인 틀만 잘 지켜나가면 큰 문제 없다, 관대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도 말씀드렸나요? 조망 말씀드렸나요? 긴 세월 동안에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방학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긴 시간과 긴 역사를 만들어갈 동안에 이 아이들, 첫째, 안전해야 된다. 두 번째, 21세기 이 아이들이 도무지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이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온도라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인 틀만 유지하시고요. 그 함께 지내는 순간이 방학 때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우면 나가시고요. 여러분이, 애들이 가출하는 것보단 여러분이 나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은 뭐냐, 부딪힐 일을 최소화하세요. 길게 볼 때가 됐어요. 멀리 볼 때가 됐습니다. 길게 보고 멀리 봐야 불안하지 않아요. 길게 보고 멀리 봐야 내 아이가 예뻐 보여요. 길게 보고 멀리 봐야 부모가 안심을 하게 됩니다. 염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98%는 다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방학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이와 왜 갈등하고 얼마나 갈등하고 어떻게 갈등할까, 이거 이미 갈등 중이고 우리가 이미 대화 중이고 이미 싸움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시고, 아이들에게,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다크웹이나 디스인사이드 이런 데 들어가서 혹시 검게 물드는 거 아닌가 고민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 계실 분들이라면 이미 아이들은 여러분 소나기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는 잊지 마시고 이런 얘기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는가?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인간은 뭐가 돼도 돼요. 뭐가 될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첫 번째 눈 떴을 때 내가 발견한 첫 번째 전능자였어요.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고, 나에게 기꺼이 가슴을 열어서 젖을 내어주고, 나의 찬 기저귀가 안타까워서 늘 울어가면서도 그 밤을 새가면서도 마른 기저귀로 갈아주면서 모든 것들로 내 아이와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뭐가 될 거라는 것을 그 나의 전능자가 부정적인 걸 줬을 리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가장 멋지고 광대한 이야기로 그 말을 전달했을 거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뭐가 될 거라는 건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해석하고 그들이 만들어갈 공간입니다. 그래야 21세기를 바라볼 수 있다. 21세기를 견딜 수 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아이에게 통으로 넘기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부모도 살고, 그래야 아이도 살고, 그래야 우리 가족의 미래도 산다라고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이야기는 제일 먼저 조망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100+ 알파 시대에 나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고, 앞으로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될 내 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대단히 다른 존재구나. 이 대단히 다른 존재들 앞에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쓸 수 없고,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건 우리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보다 훨씬 더 먼 지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대신 이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무엇인가? 정보가 아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하고 다르게 또 다른 버전의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기를 더 빨리,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될 거라 우리 아이들과 경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어른을 원하는가, 어떤 부모를 원하는가, 또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부터 온도의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다. 품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다. 먼 시선으로 조망하며 관대하게 보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20세기 족쇄에 묶이지 않을 것이다. 21세기 자기만의 평안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내 엄마라는 사람, 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와서 뭐가 돼도 될 거야 라고 얘기해줬던 그 품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금 꿈꾸고, 다시금 자기가 나아갈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라즈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총을 겨눈다면 이 사람 몇 걸음 가기야 하겠지만 그 걸음 얼마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꽃을 놓는다면 누가 미인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꽃을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더래요. 어쩌면 우리가 21세기 아이들을 만나는 이 지점에서 부모가 가져야 될 그 긴 시선, 그 조망력이,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에너지를 알고 이걸 조절하면서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바로 그 능력과 노력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를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게 만드는 바로 그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멋진 꽃을 피우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 공감 토크 콘서트 문을 열어주신 이호선 교수님의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 정말 좋았는데 듣고 나니까 또 궁금증도 많이 생기는데요. 부모로서 나를 돌아보고 또 양육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귀한 분들과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대구 학부모님들 강연 듣는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은 강연장에 가서 보지만 원래 대구가 좀 뜨겁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심장이 밖으로 튀어 나와 계신 분들 같더라고요. 그만큼 본인의 삶에 대한 기쁨도 충만하시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다들 앉아 계신데 남 얘기가 아니라 다 내 얘기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이런 생각이 정말 마치 하나의 띠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들이 보면 여기 본인이 돈 내고 유료로 오신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열의가 많이 느껴져서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살짝 몸이 안 좋았거든요. 치료받았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도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열정이 있어야 대한민국 교육 수도 아니겠습니까? 네, 교육 수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학부모님도 함께 나오셨는데 강연 들으신 소감이 궁금해요. 먼저 김동건 학부모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 강연 오기 전까지 우리 교수님을 잘 몰랐는데 이 자리에 와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서 앞으로 교수님의 영상을 깊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완전 교수님의 팬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박민정 학부모님은 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거든요.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침부터 왜 그렇게 줄을 서서 교수님 강의를 기다리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강의를 계기로 이번 방학에는 저도 아이를 먼 시선으로 간대하게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이 사회에서 길을 잃지 않아야 된다. 또 멀리 전체를 보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우리는 뭐 맨날 길을 잃죠. 체중도 길을 잃고 관계도 길을 잃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길을 잃었을 때 속상한 게 부모로서의 길을 잃었을 때였는데요. 우리가 20세기의 부모로 살아갈 때의 길을 잃었다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혹이 좋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삶이 나에게 어느 지점에 있다고 보여주는지, 저와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어쩌면 가장 위에 올라가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시기이고, 가장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지금까지 오면서 길을 잃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 지금 오히려 마음을 다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음을 좀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시는 것마다 정말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신데 저희가 실천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도 한때는 학부모셨는데 학부모셨을 때와 지금 교육의 수장이실 때 다르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큰 틀에서 교육을 바라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아이 조금 할 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그때 애들을 조금 더 살펴봐 주지 왜 안 했을까. 네. 그리고 방학 때 좀 데리고 놀러 가지 않았을까. 네. 뭐 숙제 다 했는 거는 철저하게 체크하면서 왜 아이와 내가 함께 놀러 갔는지는 체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를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되돌아보면 아주 좋은 엄마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에 바빠서 조금 내버려 두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위에서 매의 눈으로 이렇게 땅 밑을 내려다보고는 좀 가끔씩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외에는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또 너무 매인으로 보는 거는 아이를 또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네. 엄마가 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매라는 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 참새의 눈을 보면 안 보입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변해가는 세대에 맞춰서 자녀 교육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큰 틀에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강연을 듣고 나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내 개인적인 삶에 빗대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좀 미리 받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이제 곧 방학인데 하루 종일 잔소리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지난 겨울 방학이 떠올라서 벌써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방학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 답변 듣기 전에 먼저 학부모님이 나오셨는데 실제로 방학이 많이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방학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됩니다. 아이들은 신나겠지만 저는 일단 이제 밥을 또 세 끼를 챙겨야 하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또 게다가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생활 리듬이 다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걱정이 많아지니까 아이에게 뭐라고 하게 되고 아이는 그게 잔소리로 들리니까 또 짜증을 내게 되고 이런 시간과 생활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다 보면 방학이 오히려 좀 더 힘든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이실 것 같은데요. 또 대부분의 자녀 교육은 엄마가 전담을 하는 편인데 아빠가 나오셨습니다. 아빠와의 갈등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어떤 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빠와의 갈등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전적인 교육은 엄마가 다 하는데 제가 방학을 이제 맞이하면서 제가 제일 쉽게 겪는 부분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때문에 방학 내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나마 이제 사용 시간이 좀 적어서 이렇게 별로 저하고 부딪히지 않지만 방학 동안은 말씀하셨다시피 좀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공부는 안 하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학습에 좀더 교육열을 이제 가지고 싶어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방학이니까 공부보다는 스마트를 좀 하고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지고 싶어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평상시보다 방학 되면 그런 갈등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받고 부모는 부모대로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좀 더 악화되는 상황이 많은데 특히나 방학 동안에는 그럴 일이 더 많이 생기는데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부터 바꿔야 될까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그 부모님 이제 한 분씩 이렇게 대표로 나오셨는데 가만 말씀 들어보면 참 맞는 얘기죠. 삼시세끼 밥해 먹이는 것도 그렇고 눈앞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그 꼴을 쳐다보고 있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아빠 눈에도 마찬가지지만 아빠는 참 다행인 게 출근을 하죠.
출근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엄격한 아빠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다 전화해서 일어났는지 학원 갔는지 또 돌아왔는지 밥은 뭐 먹었는지 숙제는 했는지 그래서 네가 지금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지 그래서 네가 들어갔던 그 스마트폰 속에 있는 사이트는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시는 부모들 아빠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부와 모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분명한 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성장할 때 공부만 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니셨죠? 그러면 애들도 좀 두어라. 아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 살아 있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건 살아 있는 거예요. 괜찮구나. 그다음에 밥 달라 그러면 밥 먹는 거니까 먹을 수 있으면 애가 아프진 않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자면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규칙이에요. 온 집안엔 다 규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생활 규칙이라는 걸 부모들이 짜서 주잖아요. 근데 아직 아이들 중에는 방학을 안 한 아이들도 있고 방학을 했지만 계획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들이 계획을 짜서 아이들에게 주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하고 함께 계획을 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되게 보면은 아이들에게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길 바라지만 부모들은 그냥 막 살거든요. 애들 보고는 스마트폰 하지 말라 그러고 본인은 계속 앉아가지고 막고 하고 있잖아요. 왜 저희 집만 그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부모들도 스스로 감정과 생활과 이 태도에 있어서의 절제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 부모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부정확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에게 정확성을 요청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가족 간의 합의를 좀 보셔야 돼요. 이 가족 간의 합의라고 하는 건 적어도 방학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지내도록 하자. 나는 너희들에게 이 정도 그리고 이런 정도만 관여하겠다. 너희는 방학 동안에 이런 일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합의된 새로운 그 단기 가족 계획 구성안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떻겠는가. 물론 그거 있는다고 해서 제대로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걸 먼저 깨는 건 부모라는 거.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들에게도 늦잠 자는 시간, 그들에게도 조금 더 자유가 허락되는 그런 시기가 방학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애들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가족들 간에 잊지 말고 좋은 계획을 하나 짰으면 좋겠는데 그게 할 수 있다면 한 2박 3일 정도 여행 계획이었으면 좋겠고요. 여행 계획은 부모들이 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10살이 넘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진두지휘해서 우리 집안의 첫 번째 가장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 여행 계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시기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아이들의 학습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놀이 계획을 중심으로 나머지 일상을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네, 정말 좀 더 아이들과 방학 동안 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가 주도적으로 세우는 그런 여행 계획도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방학 동안 아이들과 특히 또 자주 부딪히게 되는 이유가요. 그 학습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늘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감님? 저희 교육청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아이들이 있고 또 하루 종일 이제 책 한 자 안 보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방학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메가버스나 뭐 노션 이런 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기초학습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베이스 캠프라는 그 이스쿨에 가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각각 학교에서 작은 형태의 과제들을 내어드리기도 하고요. 방학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정도 이렇게 살펴보고 같이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일단 방학 때 기본적으로 조금 노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학습의 단절이 조금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학습의 단절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아이와 여행 갈 거 하나, 그다음에 아이와 같이 읽을 책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계획을 세워서 아이하고 같이 해보면, 그리고 스마트폰도 저는 디지털 단식이 좀 필요한데요. 아이에게만 디지털 단식 하라고 하지 마시고, 좋아, 엄마도 오늘 안 볼게, 너도 같이 네, 같이 두 분이 아니면 아이들하고 똑같이 금고에 같이 넣어주세요. 네, 누가 먼저 꺼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아이와 같이 한번 시도해 보는 거, 그런 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적게 잡되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학 동안 너무 학습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자녀의 기질에 따른 부모의 양육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질문을 또 하나 받았는데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희 딸은 여러 일을 동시에 벌이고 마무리를 못합니다. 반복적인 일상에 쉽게 실증을 내고 새로운 것은 무조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리 계획하고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딸을 보면 자꾸 싸우게 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교육 방향과 아이의 성향이 다르면 정말 늘 부딪히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연에서 세대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럴 때는 마음으로는 알지만 또 그게 다 쉽게 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인간이 원래 다 안 맞습니다. 뭐 배우자하고도 잘 안 맞는데 자식이라고 잘 맞겠어요? 내 속으로 났지만 이미 다른 생명체로서 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맞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다 이런저런 얘기하겠지만 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일관성 있는 부모가 되게 중요하다. 엄해도 괜찮습니다. 일관성이 있으면 그 엄한 가운데 그 빈곳 찾아가지고 지 숨 쉴 구멍은 다 만들어내거든요. 또 때로는 약간 방임이다 싶을 정도로 자유롭게 놔두어도 그 가운데 내 부모를 못 믿겠으면 내가 알아서 내 규칙 세워서 가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되게 다들 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자식들하고 일단 차이가 나고 잘 맞지 않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아이는 나랑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잠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지금 보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봐도 기운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봐도 기운이 없어 보여요. 좀 자야 되지 않겠나. 잠을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고 영양제도 좀 임팩타민 같은 거 좀 드세요. 네, 네. 네, 아니 거기다 또 세 자녀를 키우시니까 예. 더 힘이 드시겠습니다. 근데 그 세 자녀가 보면 다 따로따로예요. 다 특성이 다르고, 또 우리가 다들 뭐 기질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어떤 아이는 좀 순하고 어떤 아이는 좀 까다롭고 어떤 아이는 조금 더 더딘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긴 맥락에서 보면 순한 아이도 속 새겨요. 까다로운 아이도 어느 순간에는 또 순하고요. 더딘 아이도 어느 순간에 또 속도를 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 시선에서 보란 얘기는 뭐냐면, 웬만하면 이 존재를 긍정해 주란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엄마가 보니까 일단 마르기도 하셨지만 스케줄이 빡빡한 분이에요. 제때 그걸 하지 않으면 사실 조금 민감해지시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째려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데 저를 자꾸 째려보셔가지고. 근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약간의 그 빡빡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아이가 때로는 마치 우리가 MBTI에서 보자면 마치 P성향이 있는 것처럼 어디를 튈 줄 모르거나 혹은 계획을 잘 지키지 않거나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엄격한 사람이에요.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규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규칙 중에는 자기 관리 규칙, 곧 자기 감정 관리 규칙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 자기 감정 관리 규칙에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를 믿어주는 거. 큰 아이는 제가 볼 때는 엄마 마음에 쏙 들거나 그렇지 않지만 이 아이가 자기 역할은 아마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엄마가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한 속도 차이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엄마가 더 빠른 속도로 집에서 나가세요. 왜냐하면 얘는 얘 일을 해내는 애거든요. 얘는 얘 입장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늘 엄마가 와가지고 중간에 이제 길막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얘는 얘의 속도가 있고 엄마는 엄마의 속도가 있는 거라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엄마가 이 정도 엄마면 아이도 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충분히 괜찮은 아이로 그렇게 낳고 키우셨을 겁니다. 그러니 엄마의 불안이 높은 것이지 사실 이 아이는 엄마와 때가 맞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자기를 해내는 아이다. 그러니 저는 그들을 좀 믿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신에 엄마는 지금 이 시간처럼 자주 나오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긴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그 안에서 내 아이를 긍정하기.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일관성 있는 부모인가 먼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또 다른 솔루션이 있을까요? 대구 학부모 원스톱 센터에 오시면 가족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2,000 가족을 상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달 1,500 가족 정도를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면 MBTI 검사도 해드립니다. 뭐 MBTI가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의 기질 특성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 박민정 어머니처럼 아이가 이렇게 좀 계획적이고 이렇게 잘했는데 아이는 너무 자유롭게 태어난 영혼인 거예요. 그러면 기질적으로 자유롭구나.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는 방법을 가족 상담이나 이렇게 신청하시면 센터장님 많으면 더 늘려주실 거죠. 예. 그래서 직접 그런 상담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검사하는 거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냥 100% 믿지 않으셔도 되는데 경향을 좀 아시고 나면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대체로 저희가 아이들 특성을 검사해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또 담임 선생님들이 아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세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도 한번 상담해 보시고 아이 특성을 관찰해 보시면 약간 객관적인 생각이 드십니다. 그 객관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여름 방학을 좀 아이와 함께 잘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아이에 대한 믿음, 이건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아이는 압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하는 거는 온 몸으로 느끼고 알고 있다는 것. 네. 정말 정말 좋은 말씀이셨어요. 저는 우리 그 교육감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 받아 보셨어요? 고개 끄덕이는 분들을 다들 약간 아픈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교양으로라도 상담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는 사람 인생을 쭉 펼쳐보고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나의 단점은 무엇인지 내가 늘 넘어지는 지점은 어느 지점인지 그걸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를 알고 또 다른 사람하고도 함께 조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안 됩니다. 항상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가족센터에 가시면 정말 잘 훈련되신 상담사분들이 항시 대기하고 계신데 요즘은 얼마나 상담 인기가 좋은지 줄 서야 된대요. 대기표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내 아이를 위한 주치 상담사를 하나 정하세요. 그러면 내 아이는 무슨 일 있을 때 내 부모에게 함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그분에게 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만의 주치 상담사가 있으면 좋지만 내 아이에게 주치 상담사, 내 아이에게 찰떡인 주치 상담사를 한 분 딱 정하셔가지고 생애 상담사로
그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렇게 정서적인 성장을 같이 도모할 만한 여러분들의 또 한 명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서포터즈로, 또 한 명의 헬퍼로, 또 한 명의 컨설턴트로 그렇게 그 주치 상담사를 쓰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가족센터가 늘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용하기 좋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정말 집에서 생기는 힘든 일들을 혼자서 너무 끙끙 앓을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막 아까 들고 오셨어요. 네. 자녀 교육 가이드북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막 낑낑거리면서 들고 온 이유가 이게 아이 연령별로 계속 저희가 매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읽었던 것과 올해 읽었던 게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부모됨의 길을 배우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또 학부모 센터에 가시면 나눠드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부모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몰라서 제때 제대로 못하는 게 많거든요. 뭐 학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이 아이가 이해하고 공감하는지, 초등학교 아이한테 해줄 말과 고등학교 아이한테 해줄 말이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마음에 사랑만 넘친다고 해서 너를 믿는다 하지만 초등학교 아이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에게 믿는다고 했을 때는 각각 다른 표현의 말이 필요 좀 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이 책들에게 담아놨기 때문에 이 책들도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렇게 학부모 교육할 때 꼭 한 번씩 오시고, 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풍부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면 더 많은 기회도 드리고 할 테니까 꼭 1년에 몇 번 정도는 함께 참여하시고, 또 참여해서 전혀 낯선 다른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또 거꾸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동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네, 정말 책을 여러 권 들고 오셨는데 자녀 교육 가이드 학년별로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안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시면 꼭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교육청에 이런 자녀교육 가이드 책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은데, 혹시 김동건 학부모님은 그런 책이나 프로그램 혹시 참여하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책이나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지만은 휴대폰으로 학부모 러브레터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저같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저 위에 이제 우리 박민정 엄마처럼 심적인 위로를 받아야 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참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자녀 하나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둘, 셋, 넷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굉장히 또 공감하시고 위안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대구교육청에 자녀 교육 가이드 그리고 또 다양한 학부모 프로그램 있는 걸 또 들으셨는데, 대구교육청의 이런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훌륭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정책을 잘 모릅니다.
정책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아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분명한 건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 엄청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금은 혼자 살아가고 또 가족 단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교육의 망이, 의료의 망이, 복지의 망이 우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바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도 이용하는 자가 그 단물을 마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 교육감님 오셨으니까 대구 교육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때에 거시적인 양육의 시기도 있지만 미시적인 육아도 해야 되는 때잖아요. 이런 미시적인 육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서비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오늘 또 활용하고 다음 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정말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이 시스템들이 10중 8구 대부분 다 무료잖아요. 이런 무료 시스템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인생의 징검다리이자 교육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책의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오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오늘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교육이나 양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지 말을 좀 덜 하기 시작했고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이 궁금한데 상담소에 가려고 하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아이도 안 가려고 하는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셨나요? 코끝이 조금 빨개져서 사춘기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 또 함께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이가 쌍욕을 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정말 애들 욕 많이 하죠. 숨 쉬듯이 욕을 합니다. 욕하지 않으면 그 욕 빼고 나면 단어가 한 5개밖에 남지 않아요. 밥, 잠, 뭐 학교, 학원, 친구, 땡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건 이상한 건 아니다. 지금부터는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영역을, 자기만의 그 확장된 영역을 자기가 구축하는 때이기 때문에요. 부모가 주는 메시지가 별로 의미가 없고요. 또 지금은 또래 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얘네들에게는 또래 관계뿐만 아니라 인터넷 세계라고 하는 또 다른 제3의 영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 속에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자면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먼저 구별해야 될 건 있죠.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단 학교 갔다 오나요? 그래요? 친구 만났다 집에 들어오나요? 예. 엄마랑 밥 먹고 지방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얘는 괜찮은 애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를 판단하는 4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 첫 번째, 학교 갔다 오는가? 친구 만나다 들어오는가? 식구들이랑 밥 먹는가? 혼자서라도 밥 먹는가? 뭐 이런 거. 이게 지표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보니까 애가 건강하네요. 건강해서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알아둘 건 있습니다. 애한테 얘기해 주셔야죠. 엄마가 너 보고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무슨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내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간다. 아버지가 너 함께 할 거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얘기해. 아버지가 네 이름 제일 먼저 달려간다. 이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다른 변화를 보이는지를 보고는 있어야 돼요. 모른 척하는 건 아니고 보고는 있되 너무 개입하지는 않는. 그래서 아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갔다 온다. 그럼 얘는 별일 없는 애요. 친구 만나고 온다. 별일 없는 애요. 밥 제때 먹는다. 별일 없는 애요. 용돈 달라 그런다. 최고로 건강한 애요. 그래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생활 패턴이 제대로 돌아가고만 있다면 문제 없다. 그리고 아이가 말이 적은 건 상관없어요. 다른 데 가서 말 많이 합니다. 아이가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막 떠들어. 전화 통화할 때 막 떠들어. 근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싫거나 그냥 말하기 싫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는 잘 크고 있으니까. 밥 내가 주는 밥 먹잖아요. 그럼 아주 극도로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런 아이가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종달새 같은 아이가 지금은 말을 안 하니까 이 변화가 어떤 병리적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3가지, 학교 갔다 오는가, 친구 만나고 오는가, 그다음에 가족이랑 같이 밥 먹고 들어가는가, 요거면 애는 그냥 잘 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녀 교육, 양육에 대해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다들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고 여러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대구교육청에 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오늘 방향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정말 한 세계를 열어가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옆에도 보면 아이들, 저는 뭐 우리 아이들 엄청 많이 보고 있는데 한 아이 한 아이의 삶을 살펴보면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많은 나름대로의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아이도 고민 없이 살아가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잘 크는 것 같고 어떤 아이는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모라는 큰 그늘과 버팀목이 있다면 저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정말 진심으로 아이하고 눈을 한번 맞춰주신다면, 너무 자주 맞춰주면 우리 엄마 왜 이래 이러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어깨를 두드려주고 손을 한번 잡는, 말보다는 그런 아이를 품어주는 그런 작은 행위 한 번씩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여름 방학에는 아이가 작은 거라도 하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거를 한번 공동의 프로젝트로, 오늘 당장 가서 뭐 해보자 이러지 마시고 살펴보면서 작은 약속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교수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버티십시오. 아이는 반드시 큽니다. 그리고 더 잘 키우고 싶다면 조금 더 관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대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관대하고 또 아이에게도 관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긴 시선을 가진 자, 그 사람만이 쟁취할 수 있는 힘이고 에너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오늘 갈등 넘어 마음 여는 부모 되기란 주제로 부모 공감 토크 콘서트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마음 열고 자녀들과 잘 소통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여러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부모 공감 토크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